시간이죠. 인강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전체 OT 이외에 이제 법규 개론 OT를 좀 보고 오셔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이 법규란 과목을 개론이란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뭐 대강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 이제 68페이지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이고요. 자, 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려보면요. 이 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로에는 도로교통법이 있죠. 바다에는 이제 해상교통안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위의 도로교통법 정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바다 위에서도요. 배가 있죠. 도로 위에는 차가 있고 바다 위에는 배가 있습니다. 자, 도로 위에 자동차들이 다니는 법 질서가 있듯이 바다 위에도 이런 법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를 운전하는 것을 이제 항해라 그러는데요. 자, 항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항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법 질서를 규정한 국내법이 바로 해상교통안전법이다. 자, 이와 관련된 국제법이 있는데요. 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콜렉을 합니다. 이건 이제 약칭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충돌을 의미하는 이제 콜리전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콜리전. 자, 콜리전. 자, 법을 의미하는 레귤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나서 콜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배를 탔던 사람들은요, 뭐 기본적인 소양으로 이제 저 정도는 다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충돌 방지에 관한 협약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뭐 물론 이것도 이제 풀렘은 아닙니다. 풀렘은 아니고요. 인터내셔널 뭐 레귤레이션 포 이제 콜리전, 프리벤션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풀렘은 외우면 좀 헷갈리니까 이 정도로 콜리전 레귤레이션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국내법이 바로 해상교통안전법이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68페이지 들어가서 법은 이제 제가 이제 3종 세트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의회에서 만든 뭐가 있다. 법률이 있다. 자,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정하지 못한다. 자, 큰 틀에서 정한다. 그래서 이제 나무로 따지면 이제 큰 줄기가 되는 게 이제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가지로 뻗쳐나갑니다. 시행령으로. 또 다른 가지, 잎사귀까지 뻗쳐나갑니다. 그게 뭐겠어요? 시행규칙이 되겠죠. 보통 이렇게 이제 3종 세트로 이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이 소관부처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직접 제정하고 관리하고 이걸 이제 법을 운용하는 국가의 이제 행정기관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슨 부 알고 있죠? 뭐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이제 무슨 처. 옛날에 이제 우리 해양경찰이 잠깐이나마 이제 뭐 국민안전처 이렇게 이제 소속돼서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이제 행정기관 중에 이제 큰 부서인데요. 해양수산부 아주 큰 부서죠. 그죠? 그래서 자, 부와 처에서 이렇게 이제 법의 운용과 제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관부처가 왜 중요하냐면, 자, 제가 이제 위에 이제 OT에서요, 법규 개론 OT에서 문제로 출제하는 그런 이제 방법, 기법들이 좀 있다 그랬어요. 뭐 주어를 바꾼다든지, 또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든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법은 이제 바다와 관련된 법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주된 부처가 다 어딜까요? 해양수산부겠죠. 그러면 이제 주된 주어가 다 누굴까요? 주된 권한 다 누가 갖고 있을까요? 해양수산부의 장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행규칙을 보면요. 해양수산부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의 소관부처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통상 해양수산부란 얘기예요. 알죠?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이제 해경청은요.
청이죠. 자, 법을 직접 제정에 관여하고 이렇게 이제 법을 직접 운용하는 곳은 최소 단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분하처가 돼야 돼요. 자, 우리 해양경찰청은 분하처가 되지 못합니다. 자, 해양경찰청은요, 우리 이제 정부조직법상에 자, 해양수산부 소속입니다. 해양수산부 소속이에요. 자, 해양수산부의 자, 외청의 지위를 가지고 해양경찰청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청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해양수산부에는 소속이 되어 있지만 업무 자체가 이제 독립적이어야 되고 또는 이제 독자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로 청으로서 외청으로서 자, 구분을 시켜서 니네들끼리 행정을 따로 봐라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 조직법상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다? 해양수산부라고 하는 이제 부처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독자적으로 시행 규칙을 발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시행 규칙을 발해야 되죠? 당연히 해양수산부의 이름을 빌어서 발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해양경찰청이 자, 독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있는 법령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나중에 진행을 좀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배울 이 법령은요, 자,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다시 자,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소관하고 있는 법률은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이 법령은 오늘 배운 법령은 자,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이다. 자, 이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종의 목적 보겠습니다. 자, 이 법은 자, 목적도 종종 나옵니다. 자, 목적을 주고요. 이와 관련 있는 법령은 어떤 법령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이 법령은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자, 연관지어서 기억하신다면 훨씬 더 보기 좀 편할 겁니다. 자, 법령 보면요. 자, 수역 안전관리. 자, 밑줄 해상교통 안전관리. 자,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죠. 자, 바다 교통, 즉 해상교통 안전관리, 그리고 이제 사업장 안전관리, 선박의 항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항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항해하는 방법입니다. 항법 등 선박의 이제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목적, 이런 것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항행과 관련된 자, 선박을 이제 운전하는 것을 항행이랍니다. 자, 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고 자, 해사 안전 정진. 자, 해사라는 표현은요, 바다 일입니다. 바다 일과 관련된 안전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 자, 선박의 원활한 교통. 자,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목적은 어떤 법령이다? 해상교통안전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이제 통상 정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 A와 B가 올바른 연계라면 A와 C를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의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의도 이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뭐 이전에 배운 분들 있겠지만, 자, 대다수 친구들은 처음 접하는 이런 이론이고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 많겠죠. 이게 사실은 이 기초공사예요. 자, 용어를 알아야 그 뒤에 본문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어 정확히 정리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해상 안전관리, 뭐 선박. 자, 넘기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선박도 넘기겠습니다. 뭐 이 법에서 이 세 가지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오른쪽 가서 자, 위험 화물 운반선 보겠습니다. 자, 대강 이제 선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자, 선박은 자, 프로펠러라고 하는 이제 추진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대강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선박이 주된 목적은 자, 구획을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 여객이나 자, 화물을 운송하는 자, 그런 목적이 이용되는 것이 바로 이 선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객이나 화물을 싣는 공간은 통상 요 공간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위험한 물질을 싣고 다니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위험화물 운반선이 되는 거예요. 알겠네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자, 선체 한 부분인 자, 화물창이라 나오죠. 제가 이제 이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화물창입니다. 여러분 창자는요, 그 창고할 때 그 창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화물창이나 자,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의 해양수산부를 정하는 자, 위험물을 싣고 운반한 선박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이 해양수산부령이라 하는 것은 시행규칙이죠. 자, 지금 법률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법률에서 자,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까지만 정한 거예요. 자, 디테일한 것은 어디서 정해라?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니네들이 정해라.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자, 시행규칙 밑에 이제 네모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론서 구성을 이렇게 해놨어요. 밑에 이제 보충 박스 보이죠? 보충 박스에 아까 그 해양수산부령, 즉 시행규칙 제2조 위험물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위험물의 범위까지 알아야 돼요. 과연 해양수산부에 정하는 위험물은 무엇인가? 그래서 본문 내용 보면 자, 1호부터 5호까지 자, 보입니까? 자, 화약류는 몇 톤 이상?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그리고 자, 2호에 자, 고압가스 중 자, 인화성 가스로서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자, 총톤수란 개념은요, 여기서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총톤수란 개념은 선박의 크기를 산정하는 일종의 단위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3호에 인화성 액체류로서 총톤수 마찬가지 1000톤. 그리고 이제 4호에 200톤 이상의 유기과산 화물로서 한번 끊어주고 이것도 총톤수 300톤 이상의 적재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2호와 3호를 저라면 묶어서 보겠습니다. 둘 다 인화성 가스든지 인화성 액체류입니다. 이때의 기준은 몇 톤? 총톤수 1000톤 이상이 될 것입니다. 알았네요.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숫자, 톤수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린 것이고요. 자, 그 위에 이제 단서조항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자, 단서조항을 뭘 말하냐면, 이런 이제 보충 박스 위에 이제 본문을 보면, 보충 박스 시행규칙 제2조의 본문을 보면, 제2조 4호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위험물이란 블라블라. 자, 위험물로서 다음과 고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전혀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뒤에 다만 보입니까? 찾았어요. 다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단서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단서. 됐나요? 이 단서장을 보면 해당 선박에서 밑줄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동그라미 포함이냐 제외냐 이걸 파악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 앞에 볼까요? 자, 보통 선박의 연료는요. 자, 프로펠러에 당연히 뭐가 달려있겠어요? 추진장치 엔진이 달려있겠죠. 자, 엔진의 바로 윗부분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노란색 연료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료는 당연히 탈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화성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연료는 이 법에서 말하는 위험 화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자, 이 연료까지 인화성 물질로 쳐버린다면 전 세계 99%의 선박들이 모두 위험 화물 운반선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고 기억합시다. 그리고 자, 거대선 보겠습니다. 자, 내려와서 밑에 이제 거대선 암기사항입니다. 자, 길이 몇 미터? 200m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자, 고속여객선도 암기사항입니다. 자, 시속 15노트 이상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노트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야겠다. 자,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뭐 KNOT 혹은 약칭 KT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무슨 단위냐면요. 선박의 이제 그 속력 단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통상 시속 70km/h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우리 이제 육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길이 기준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해상에서는요. 자, 미터법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헬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해요. 이제 헬이라고 하는 건요. 자, 해상 자, 마일의 개념인데요. 자, 우리 이제 1마일은 자, 1852m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바다와 관련된 법을 배운다. 그럼 반드시 알아둬야 될 일이에요.
요거는 암기하고 갑시다. 자, 1마일. 1해라고 하는 것은 몇 미터를 말한다? 1852m를 말한다. 약 1.8km 해도 무방합니다. 이건 암기하고 갑시다. 그러면, 자, 이 노트라고 하는 단위는요, 1마일을, 자, 1시간에 주파하는 속력을 바로 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노트라고 하는 것은요, 자, 몇 마일을, 10마일을, 자, 1시간에 주파하는 속력이 바로 10노트가 되겠습니다. 알았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고속 여객선이란, 자, 시속 15노트. 몇 노트? 15노트.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제 동력선 보겠습니다. 자, 동력 반대인 표현은요. 자, 무동력입니다. 자, 동력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렇다면 저는 자, 엔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엔진을 달고 앞으로 나가는 선박이 바로 이제 동력선입니다. 그럼 엔진이 없는 선박은 당연히 무동력이 되겠죠. 자, 엔진이 없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노를 젓거나 또는 여러분들 그 알고 있죠. 그렇죠. 돛담배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돛을 달고 추진해야 되겠죠. 자, 동력선은요. 자, 기관을 사용해서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선생님, 엔진이라는 표현 없는데요. 기관이 엔진입니다. 그래서 자,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고 한번 끊어주고. 그러면 자, 이런 케이스도 있겠다. 자, 이건 뭡니까? 도시죠. 자, 도시인데 또 뭐가 있어요? 프로펠러가 있어요. 자, 프로펠러가 곧 엔진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무동력의 일종이 바로 이제 돛을 단 선박이고, 자, 엔진을 달고 있다면 동력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 선박은 이제 뭐라 부를 것이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사용 빈도에 따릅니다. 여기서 알았네요. 자, 돛, 엔진 둘 다 달고 있다 하더라도 주로 뭘 사용하면 엔진을 사용하면 동력선을 보는 것이고, 알았나? 자, 주로 또 뭘 이용하면 돛을 이용하면 무동력선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범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단서 조항에 자,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이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는 동력선을 본다. 자, 범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돛을 설명드렸는데요. 자, 돛을 달고 있는 선박이 자, 무슨 선박이에요? 범선입니다. 자, 범선은 자,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안 담은 끊어주고, 자, 단서 조항에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돛 그리고 이제 엔진을 둘 다 달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사용 빈도를 본다고 그랬죠. 자, 주로 뭘 이용하면 돛을 사용하면 자, 범선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어로 종사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어선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 주의를 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 요거 칠판에 좀 적어 볼게요. 자, 법에서 말하는 어선하고요. 자, 어로 종사선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자, 어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고기를 낚는 종류의 선박들을 통틀어서 바로 어선이랍니다. 근데요, 자, 이 어선이 자, 통상 자, 어로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사용될 때가 있고요. 자, 어로에 자, 종사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간단히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어선이 자, 그물을 이렇게 펼쳐놓고, 자, 물고기 조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어로 종사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물을 싹 걷어 올리고, 자, 이 어선이 그냥 바다 위에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물이 없어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본문에 자, 그물 등 자, 밑줄 조종 성능을 제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조종 성능을 자, 제한하는 자, 어구를 사용하여 자,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알겠나요? 그래서 자, 어로 종사선은 자, 조종 성능에 제한을 받는 자, 어로 작업을 하고 있어야 어로 종사선이라 할 수 있겠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내려서 자, 조종불능선.
자, 조정 제한선. 요것도 자, 중요 개념입니다. 자, 조정 불능선은요. 이거를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 고장 났습니다. 자, 고장 난 차예요. 여러분들 도로 한가운데요. 여러분들 차가 퍼졌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차들이 내 차를 피해가 되죠. 자, 내 고장난 차가 다른 차를 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바다 위에도 그런 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배를 뭐라 합니까? 조종 불능선이랍니다. 그래서 자, 이 조종 불능선은요. 자, 이유는 뭐 때문에? 고장 등의 사유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불능선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자, 조종 제한선은요. 자, 이유가 자, 작업 때문입니다. 자, 뭐 때문에? 작업 때문에. 여러분 차 운전 다 해봤죠? 그러면 이제 도로에 한 번씩 어떤 차량들이 있습니까? 뭐 도로 포장 또는 이제 여러분들 뭐 신호등 교체, 뭐 작업, 부설 작업 등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자, 이미 한 몇백 미터 전부터 이렇게 이제 표지판 세워놓고 자, 이 도로는 작업 때문에 피해가 되면 이렇게 알리는 차들이 있죠. 자, 그런 차들, 자, 다른 차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차가 피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건 작업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지위는 똑같습니다. 자, 이 두 선박 모두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가 없는 선박입니다. 그렇죠? 본문에 조종 불능선은요. 자, 선박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자, 주요 키워드 동그라미 고장입니다. 자, 고장 등의 사유로 자, 조정할 수 없게 돼요. 한번 끊어주세요. 자, 밑줄.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가 없는 선박. 자, 조정 제한선은요. 여러분들이 강목의 작업과 그 밖의 조정 성능을 제한하는 자, 동그라미 작업입니다. 자, 이번에 이유가 뭐예요? 작업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한번 끊어주세요. 자,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가 없는 선박을 말한다. 어때요? 문구 똑같죠? 그러니까 한번 끊어주고 나서의 이유 문구는 똑같죠? 그래서 이 두 선박의 지위는 동일합니다. 이유는 다를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자, 조정 제한선의 그 범주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밑에 이제 감옥부터 바목까지는 아까 그 위에서 말했던 자, 이 작업 그러면 이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을 때 조정 제한선을 볼 것이냐 그 범주입니다. 범위예요. 첫 번째, 자, 항로 표지, 전선,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또는 수리하고 있다 또는 나목에 자, 준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처음 봤을 겁니다. 처음 봤을 건데요. 준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다 위에서 요거 이제 해저를 닦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준설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준설 작업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어떤 이제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여기 파서 이제 좀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또는 수심을 좀 더 깊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준설 작업 또는 항행 중 보급. 우리 이제 선박은요, 보통 우리 이제 선박에서 이제 물건을 받아요. 뭐 주부식이 됐건 선박에서 필요한 어떤 부품이 됐건 또는 이제 물건 받을 때가 있는데요. 자, 육상에 가서 자, 선박을 붙여놓고 육상 크레인을 이용해서 이제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해상에서 이제 배를 운전하고 있는 중에 자, 작은 배가 붙어서 이렇게 크레인으로 옮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바다 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물건 옮기는 작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자, 항행 중 보급, 사람 이동 작업이 되겠다. 자, 항공기가 뜨고 내립니다. 자, 배가 빠르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자, 배가 어느 정도 바다 위에서 멈춰 있는 상태여야 항공기가 이착륙 하겠죠. 그죠? 다음에 내려와서 다음에 마목에 자, 기뢰 제거 작업입니다. 자, 기뢰는 자, 바다 위에 떠 있는 자, 지뢰라 생각하면 되겠다. 바다 위 폭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 그리고 이제 바목에 자, 바목이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잘 구분해줘야 됩니다. 우선 자, 예인선이라고 하는 선박이 있습니다. 뭐 이 선박이 뭐 따로 이제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간단히 말하면 이제 견입니다. 자, 지금 이제 뒤에 어떤 물체나 자, 고장난 선박들을 자, 줄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앞에 선박이 이렇게 이제 끌고 갑니다. 마치 견인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견인하는 작업을
자, 우리 해상에서는 어떤 작업? 예인 작업을 합니다. 자, 이 예인선이 곧 바로 조종 제한선이 되는 거는 또 아니에요.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본문에 자,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받는 암호권을 세요. 이 조건이 있을 때 비로소 예인선은 곧 어떤 선박이 되더라? 조종 제한선이 되더라. 됐나요? 자, 예인선이라고 해서 조종 제한선이 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인선이 곧 조종 제한선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조건이 붙었을 때 조종을 매우 제한받을 때, 자, 이때 조종 제한선이 되겠다. 그러고 내려서 자, 훌수 제약선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훌수라고 하는 표현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훌수는 선박이 이제 잠겨 있는 깊이를 말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선박은 바다에 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잠겨 있습니다. 이 잠겨 있는 깊이를 뭐라 그래요? 훌수로 합니다. 자, 영어도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드라프트랍니다. 자, 훌수, 자, 드라프트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이치인데요. 자, 지금 이제 이 선박의 훌수가 10m입니다. 자, 수심 5m인 곳 갈 수 있어 없어요? 8m인 곳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뭐 최소 11m, 12m는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목포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목포항은요,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이제 목포항 주변 수심이 뭐 8m, 자, 7m, 6m, 5m, 4m, 3m, 2m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자, 훌수 10m를 가진 선박이 여기 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목포항에 이제 큰 선박들이 와야 되니까 우리 이제 항만공사에서 이제 공사를 하기로 합니다. 어떤 공사냐면 아까 여러분들 요 바닥을 깊게 파는 작업이 있다고 했죠. 자, 무슨 작업 설명드렸죠? 준설 작업 설명드렸죠. 자, 이 해상 크레인 등을 이용해서 자, 준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빨간색 빗금친 구간은 해저를 깊게 팝니다. 그래서 수심 몇 미터를 만들어 버려요? 12m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자, 이 훌수 10m를 가진 선박은 어디로만 다녀야 돼요? 빨간색 빗금친 구간으로만 다녀야 되겠죠. 이 빨간색 구간 벗어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항행에 제약받는다 표현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선박들을 자, 훌수 제약선이란다. 알겠죠? 자, 훌수 제약선은 자, 가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항해가 가능하다. 자, 항해 가능한 수역 수심 및 폭과 자, 선박의 훌수. 여기서 말했던 선박의 훌수는 뭐 10m가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선박의 훌수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선을 말한다. 자, 이 훌수 제약선이 이 빨간색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를 자유롭게 오가는 훌수 2m짜리 선박들은 이 선박을 피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런 지위가 부여된다. 이건 이제 참고로 또 설명드리면요. 자, 훌수 제약선은 상대적인 겁니다. 자, 이 훌수 10m를 가진 선박이 수심 2000m 돼 있을 때 훌수 제약선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자, 훌수 제약선인 거지. 10m를 가진 선박이 어디 왔을 때, 이 부근에 왔을 때 훌수 제약선이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10m를 가진 선박이 수심 2000m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훌수 제약선의 지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다. 됐죠? 자, 해양시설 간단해 보겠습니다. 해양시설 뭐 볼 필요 없고요. 자, 해상교통안전진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제가 여기 이제 준설 작업한다고 했어요. 준설 작업. 일종의 공사죠. 그럼 공사라면 공사하는 동안에 여기 교통이 좀 자유롭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사 작업들이 주변의 교통량이나 또는 교통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거를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알았나요? 그런 것들을 바로 자,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랍니다. 됐나? 본문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강목의 사업, 자, 공사 등을 말하는데요. 자, 이 공사 등의 사업으로 자, 발생할 수 있는 자, 항행 안전 위험 요인을 자,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측정 평가하는 것을
교통안전진단이란다. 자, 넘어갑시다. 자, 과목부터 라목까지는 못 볼 필요 없고요. 자, 항행장애물 보겠습니다. 자, 바다 위에 떨어져 있는 물체, 물건 등 이런 것들을 항행장애물이랍니다. 때문에 자,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 좌초된 선박 등 또는 이제 유실된 분실이죠. 분실된 물건 등 자, 해양선물 정하는 곳으로서 밑줄 정의, 자, 항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말한다. 여러분 도로 위에 박스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항행장애물이에요. 자, 들어서 밑에 자, 통학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제한된 시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차 운전할 때 앞에 안개 껴 있습니다. 어때요? 안 보이죠? 이걸 우리는 해상에서는 제한된 시계랍니다. 자, 본문에 자, 안개, 연기, 눈, 비 등으로 자, 비서한 사유로서 시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범위를 바로 시계랍니다. 자,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제한된 시계라 한다. 그리고 자, 항로 지정제도 보겠습니다. 자, 문자 그대로입니다. 항로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포를 들어오는 항로를 여기로 지정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항로 지정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선박이 통하는 항로, 속력 이런 것들을 자, 정하는 제도를 바로 항로 지정 제도로 한다. 뒤에서 배우고 있지만 자, 항로가 지정되어 있는 항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기억합시다. 자, 광, 부, 인. 자, 3개 항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광양, 부, 부산, 인천입니다. 광부인 기억합시다. 자, 제 이름도 광자가 들어가니까 외우기 쉽겠죠. 그죠? 자, 따라서 자, 항행중 보겠습니다. 자, 항행중이라는 개념을 쭉 다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선박은 상태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항행중이냐? 항행중이 아니냐로 구분합니다. 자, 항행중은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물 위에 떠 있으면 항행중입니다. 물 위에 떠 있으면 항행중입니다. 자, 항행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 위에 선박이 있는데요. 자, 이 선박이 일부가 육지와 닿아 있으면 항행중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령 뭘 말하냐? 자, 그림을 간략하게 설명해 볼 건데요. 자, 선박을 바다 위에 주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닫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앵커라고 그러고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닫힙니다. 한 번씩은 봤죠? 어디 뭐 박물관에 가서 어디 가서든. 자, 이거를 바다에다가 던져 놓으면 자, 바닥에 걸려요. 갈고리가 걸립니다.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자, 항행중이 아니란 것은 제가 육지에든 어떻게 닿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렇죠? 이거로 우리는 자, 정박이랍니다. 자, 뭐라 한다? 정박. 자, 정박 중이면 항행 중이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부두가 있습니다. 부두에 선박이 붙어 있는데요. 자, 줄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계선 계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계류 중이면 항행 중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좀 나쁜 상황인데요. 자, 요거 이제 돌풀이 암초입니다. 암초의 선박이 얹혔다로 표현합니다. 우리 이제 얹혔다. 또는 요거를 우리는 좌초라 표현합니다. 자, 뭐라 그래요? 좌초. 그러면 이제 이 3가지 상태가 즉 정박, 계류, 좌초가 아닌 상태여야 항행 중이다. 됐나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항행 중이라는 표현은요. 선박이 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밑줄 해당되지 아니한 상태를 항행 중이라 하겠다. 그러면 정박 아닌 상태가 항행 중이죠. 2번째 남옥에. 자, 계류가 아닌 상태가 항행 중이죠. 그다음에 3번째. 자, 얹혀 있는 상태. 2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좌초. 자, 좌초가 아닌 상태를 바로 항행 중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3가지 상태는 항행이 아닌 상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항행 중이라는 것은 제가 간단히 뭐라 그랬죠?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를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을 사용 중이다. 아니면 기관을 끈 상태다. 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관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상태를 말해요. 기관이 꺼져 있는 건 프로펠러가 멈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상태 모두 상위 개념, 포괄적인 개념 뭐라고요? 항행중, 물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이지만 물을 뿜어내죠. 그때부터 이제 배가 추진력을 얻습니다. 배가 추진력을 얻는다. 프로펠러에 의해서 추진력을 얻는 상태를 대속력이 있다 표현합니다. 물에 대한 속력입니다. 프로펠러가 물을 뿜어내면서 추진력을 얻는 상태를 말해요. 알겠죠? 대속력이 있다 표현하고요. 이건 당연히 프로펠러가 안 돌아가니까 대수속력이 있다라 표현하겠어요? 없다 표현하겠어요? 당연히 없다 표현하겠죠. 그죠? 여기서 좀 더 나가봅시다. 근데요,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서 여러분들 이제 요거 속력 단위 기억나죠? 요거 이제 몇 노트입니까? 2노트. 이 노트에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이 노트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얻은 추진력을 어떤 속력을 한다고요? 대수속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죠? 지금 응용해 보는 거야. 대수속력이라는데요. 참 운이 안 좋게도 배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달리기 할 때 맞바람이라고 그러죠. 어때요? 맞바람 받고 가면 힘들죠. 그죠? 바다 위에도 여러분들 그 조류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걸 조류랍니다. 조류가 이 노트로 역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노트의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맞방향에서 앞에서 이 노트의 조류가 밀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실제로 배는 어떤 모양이겠나? 제자리에 정지 있겠죠. 마치 이런 겁니다. 제자리에서 계속 걸음질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계속 이제 발길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앞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맞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맨 노트, 0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해상에서는요. 이런 조류 따위를 뭐라 표현해요? 외력에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이 외력과 대수속력을 합한 가감한 속력을 대지속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했나요? 그렇죠?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 가면 맨 아래 내용부터 봅시다. 대수속력 보이나요? 대수속력 보여요? 대수속력 보면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으로서 이게 이제 대수속력의 정의인데요. 중요한 내용은 그 뒤에 자기 선박이나 다른 선박 밑줄 추진 장치 이게 이제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선박의 추진 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대수속력을 한다. 여기까지 됐나? 그리고 위에 가서 길이 보겠습니다. 그림 여기다 그려볼까요? 선박을 좀 입체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선박을 위에서 보면 살짝 이런 모양입니다. 요거를 선박의 앞쪽을 선수라고 합니다. 선수. 선박의 머리. 선박의 뒤쪽을 선미랍니다. 선박의 꼬리라고 그래요. 선수는 당연히 물을 가르고 가야 되니까 뾰족합니다. 그래야 물을 잘 가르고 갑니다. 전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선미 쪽은
살짝 이렇게 이제 오므라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폭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법에서 말하는 폭은요, 최대의 폭을 말합니다. 네. 폭은, 자, 선박길의 횡방향으로부터, 자, 외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그 철판을 말합니다. 자, 철판에서부터 철판까지. 자, 반대쪽 외판 외면에서, 자, 최대 수평거리, 밑줄 최대 수평거리. 자, 가장 큰 폭을 바로 이제 폭이라 한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통항분리제도. 자, 목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동차 도로도요, 그리고 우측 통항으로 구분되어 있죠. 중앙분리대가 있고. 자, 그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목포항을 들어갈 때, 자, 중앙분리대를 정해놓고, 여기는 들어갈 때, 여기는 나올 때, 선박도 마찬가지 우측 통항입니다. 됐나요? 이걸 바로 이제, 자, 통항분리제도랍니다. 통항분리제도. 자, 바다 위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도로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중앙분리대가 쭉 도열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있죠. 자, 선박에도 그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에 이런 모양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대로 항해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통항분리제도 보겠습니다. 자,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목적은 충돌 방지예요. 자, 자동차의 도로를 만든 이유도 충돌 방지죠. 그죠? 그래서 충돌 방지라고 위해서, 자, 통항로 동납시고요.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여기서 이제 통항로가 나옵니다. 자, 지금 요거 하나가 하나의 통항로예요. 자, 지금 또 요거 하나가 또 다른 통항로입니다. 그렇죠? 통항로는 아까 여러분들 위에 다시 올라갑시다. 아까 제가 이제 밑에서 다시 볼 겁니다 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자, 제한식이 위쪽이었네. 보이나요? 자, 여기서 이제 통항로란, 자,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밑줄 한쪽 방향으로, 자, 한쪽 방향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정한 일정 수역의 범위를 바로 통항로로 한다. 그럼 당연한 말이겠지만, 요 통항로 안에서는 어디로만 항해해야 돼요? 위쪽으로만. 자, 이쪽 통항로에서는 어디로만? 아래쪽으로만. 이게 바로 통항로예요. 그래서 통항로 두 개가 모여서 뭐가 됐어요? 통항분리제도가 된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내려와서, 자, 여러분들 다시 봅시다. 그래서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항해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밑줄 제도를 말한다. 자, 시험에 종종 출제합니다. 통항로와 통항분리제도를 비교하는 내용. 알았나요? 그래서 이제 통항로는 아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밑줄 쳤죠. 자, 한쪽 방향으로만, 자, 설정된 그 일정 범위의 수역을 통항로 하는 것이고, 통항분리제도는, 자, 통항로 따위를 설정해서, 자, 충돌을 예방하는 제도가 되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자, 분리선 분리대가 나오는데요. 여기 가운데 요 노란색 있죠? 이게 분리선 분리대입니다. 자, 이 해역이 좀 넓으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두께를 줘서 분리대를 만들 것이고요. 좀 해역이 좀 좁다면 이것도 두껍게 못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분리선으로 설정할 때도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통틀어서 이제 분리선 분리대란다. 자, 분리선은, 자, 서로 닿는 방향을 진행하는 통항로를 나눈 선 또는 수역을 말한다. 자, 그리고 이제 연안 통항대, 요거는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 오케이.